검은 드레스의 여신이자 세기의 아이콘 오드리 헵번.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1944년 그녀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는 것을, 튤립 뿌리를 먹으며 죽음과 싸웠다는 것을, 전쟁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또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 곁으로 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29년 5월 4일 벨기에 브리쉬에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익셀 지역의 한 저택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영국인 은행가 조제프 러스턴과 네덜란드 귀족 엘라 판 헤임스트라 사이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오드리로 하겠어요. 오드리 캐슬린. 어머니 엘라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아드리안체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5년 6살 오드리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소. 그럼 나가세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아빠는 어디 갔어요? 오드리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러 가셨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훗날 오드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1939년 10살의 오드리는 어머니와 함께 켄트의 작은 마을 엘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숙학교에 다니며 발레를 배웠죠. 오드리는 발레리나를 꿈꿨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발레리나 될 거야.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오드리, 짐을 싸야 한다. 어머니 엘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네덜란드로 가야 해. 영국은 곧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학교는? 네덜란드는 중립국이야. 1차 대전 때도 안전했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어머니는 착각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안전할 거라고. 오드리와 어머니는 아르넴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 판 헤임스트라 가문이 있는 곳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르넴 시장을 지낸 저명한 법률가였습니다. 처음 1년은 평화로웠어요. 오드리는 아르넴 음악원에서 발레를 계속 배웠죠. 재능이 있었죠. 하지만 1940년 5월 10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오드리는 엄청난 소음에 잠을 깼죠. 뭐야? 창밖을 보니 하늘이 검은 점들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였어요. 수백 대의 독일 폭격기가 네덜란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창문에서 떨어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죠. 오드리는 어머니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한 거예요. 5일 만에 네덜란드는 항복했습니다. 중립국으로 남으려던 노력은 의미가 없었죠. 오드리가 살던 평화로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독일군들은 질서를 외쳤고 일상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죠. 유대인은 노란 별을 달아야 한다. 유대인은 공원에 출입할 수 없다. 유대인은 저녁 8시 이후 외출 금지. 오드리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레베카는 어디 갔어요? 이사 갔단다. 하지만 오드리는 알았죠. 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레베카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오드리는 거리에서 트럭을 봤어요. 독일 군인들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울부짖는 소리, 비명, 총소리. 오드리, 창문을 닫아, 어서! 외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죠. 하지만 저 사람들은 보지 마. 아무것도 보면 안 돼. 오드리는 커튼 뒤에서 지켜봤어요. 유대인 가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오드리 또래의 아이들. 그날 밤 오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42년 13살의 오드리는 비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오드리, 오늘 밤 공연이 있다. 발레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죠.
공연이요? 하지만 독일군이... 비밀 공연이야. 지하실에서. 입장료는 모두 레지스탕스에 전달된다. 오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해야 했죠. 그날 밤 캄캄한 지하실에 사람들이 모였죠. 촛불만 켜진 무대. 오드리가 춤을 췄어요. 발레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로. 독일군에게 들키면 모두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오드리의 춤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작은 빛. 아가씨, 고마워. 자네 덕분에 잠시나마 평화로웠네. 한 남자가 오드리에게 속삭였어요. 입장료로 모인 돈은 레지스탕스에 전달되었죠. 무기를 사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오드리는 다른 일도 했어요. 이걸 저 집에 전해줘. 레지스탕스 지도자가 오드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넸죠. 혹시 독일군한테 걸리면 절대 읽지 마.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오드리는 메시지를 양말 속에 숨기고 거리를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독일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너 멈춰. 오드리는 얼어붙었어요. 독일 군인이 다가왔죠. 어디 가느냐? 할머니 댁에 심부름 가요. 오드리는 최대한 순진하게 웃었어요. 군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긴 침묵. 가거라. 오드리는 걸었어요. 뛰고 싶었지만 참았죠.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훗날 오드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위험했지만 스릴 있었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 1944년 9월, 연합군이 네덜란드 해방을 위해 마켓 가든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아르넴은 격전지가 되었죠. 오드리의 집 지하실에 연합군 공수부대원이 숨었습니다. 물 좀. 부상당한 미군 병사가 신음했어요. 오드리는 어머니가 준 음식과 물을 날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오드리예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는 빌이에요. 빌, 괜찮을 거예요. 곧 연합군이 올 거예요.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연합군은 후퇴했고 빌은 탈출해야 했습니다. 오드리는 그가 안전지대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잘 가요, 빌. 오드리 양, 잊지 않을게. 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네덜란드 소녀를 기억했죠. 하지만 오드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1944년 겨울, 기근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식량을 약탈하고 창고를 불태우고 운송수단을 파괴했죠. 먹을 게 없어. 오드림은 빈 찬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튤립 뿌리를 캐야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튤립 뿌리요? 먹을 수 있어. 삶으면. 오드리는 겨울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피가 났어요. 튤립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였죠. 맛은 끔찍했습니다. 쓰고 질겼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오드리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170cm 키에 몸무게가 39kg까지 떨어졌습니다. 뼈만 남았죠. 오드리, 일어나야 해. 어머니가 흔들었지만 오드리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너무 배고파.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음식 쓰레기라도 찾으려고. 벌레를 먹었습니다. 풀을 뜯어먹었어요. 흙을 삼켰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움푹 들어간 눈, 튀어나온 광대뼈, 가느다란 팔. 이게 나인가? 오드리의 사촌이 죽었습니다. 삼촌도 죽었어요. 총살당했죠. 레지스탕스 활동이 발각되어서.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오드리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1945년 5월 5일. 독일이 항복했다. 전쟁이 끝났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고 웃고 껴안았어요. 오드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죠.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며칠 후 트럭들이 도착했어요. 연합군 트럭, 그리고 그 위에 상자들. 식량, 의약품, 담요. 유니세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영국 군인이 오드리에게 캔을 건넸어요. 연유야,
먹어. 오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캔을 열었죠. 달콤한 냄새. 그녀는 너무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토했어요. 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오래 굶었으니까. 천천히. 군인이 오드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드리는 다시 조금씩 먹었습니다. 생전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아니, 이게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드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영국 군인도 연유캔도 유니세프 상자도 오드리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군인이 오드리에게 초콜릿을 건넸어요. 이것도 먹어봐가. 오드리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살았구나. 살아남았어. 그날 이후 오드리는 평생 초콜릿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죠.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순간의 맛이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오드리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성 빈혈, 호흡기 질환, 영양실조의 후유증, 평생 그녀를 괴롭힐 상처들이었죠.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1945년 여름, 오드리는 암스테르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레 수업을 받기 위해서였죠. 한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안네 프랑크의 집이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안네 프랑크? 오드리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직 일기가 출판되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후 그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드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네 프랑크, 1929년생, 오드리와 같은 해에 태어났죠. 암스테르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오드리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오드리는 안네의 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 비슷해. 같은 나이, 같은 도시, 같은 전쟁. 하지만 나는 살았고 안네는 죽었어. 왜?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죄책감이 오드리를 짓눌렀습니다. 생존자의 죄책감.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나는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걸까? 이 질문은 평생 오드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동시에 오드리를 움직이게 했죠. 살아남았으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1945년 가을, 오드리는 발레를 재개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소니아 가스켈 선생님 밑에서. 오드리, 너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요? 네 키가 너무 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체력이 약해. 프리나 발레리나는 어려울 것 같구나. 오드리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발레리나. 전쟁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하지만 그것도 전쟁이 앗아간 거예요. 1948년 19살의 오드리는 런던으로 갔어요. 어머니와 함께 새 출발을 위해. 런던은 황폐했습니다. 폭격의 상처가 여전했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재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오드리는 발레 람베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모델로 일해야 했습니다. 미스, 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오드리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모델 일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엘라는 허드렛 일을 하며 딸을 뒷받침했죠. 한때 귀족이었던 여자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오드리. 넌 꿈을 이뤄야 해. 하지만 발레의 꿈은 이미 끝났어요. 오드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죠. 1948년 말, 오드리는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코러스걸 오디션을 봤어요. 이름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헵번, 아버지 성을 쓰는군. 네. 좋아, 무대로 나가봐. 오드리는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객석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죠. 합격! 오드리는 코러스걸이 되었어요.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들을 받쳐주는 역할. 하지만 그것고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연이 끝난 후 한 노부인이 백스테이지로 찾아왔어요. 당신이 누구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나는 콜레트, 작가야. 콜레트? 설마.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오드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지지 무대 버전에 출연할래? 네? 주연이야. 브로드웨이에서. 오드리는 숨이 멎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 당신밖에 없어. 당신 눈에 뭔가 있어. 순수함과 슬픔이 공존하는. 완벽해. 1951년 오드리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섰어요. 22살.
지지의 주연으로.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새로운 별의 탄생이라고 썼죠. 그리고 1952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햇번 양, 윌리엄 와일러 감독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준비 중인데 스크린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드리의 심장이 뛰었어요. 영화요? 로마에서 촬영합니다. 공주역입니다. 공주? 오드리는 웃음이 났어요. 전쟁 중에 쓰레기를 뒤지고 튤립 뿌리를 캐먹던 소녀가 이제 공주를 연기한다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테스트 날 오드리는 긴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죠. 준비됐나요? 네. 시작. 오드리는 연기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공주,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소녀.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와일러 감독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 공주예요. 1953년 여름 로마. 오드리는 그레고리 팩과 함께 로마의 휴일을 촬영했습니다. 긴장했나요, 오드리? 팩이 물었습니다. 아, 네. 첫 주연이라. 괜찮아요. 당신은 타고났어요. 촬영은 마법 같았습니다. 로마의 거리,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오드리는 카메라 앞에서 빛났죠. 영화가 개봉되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운 여신의 탄생. 오드리 헵번? 그녀는 누구인가? 스크린을 점령한 요정. 1954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 오드리는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4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싶어요. 오드리는 트로피를 들고 떨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전쟁 중에 죽을 뻔했던 소녀가 지금 여기 서 있어. 살아남았어. 그리고 꿈을 이뤘어. 하지만 오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무대 뒤에서 오드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니세프, 언젠가 보답할게요. 당신들이 내게 준 생명을 다른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이룰 약속이었죠. 1954년 오드리 헵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에 반했고 그녀의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에 끌렸어요. 순수함과 슬픔, 빛과 그림자. 오드리, 다음 작품은 사브리나입니다.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임원이 말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 윌리엄 홀던과 함께요? 정말요? 그 전설적인 배우들과. 당신도 이제 전설이에요, 오드리. 1954년 여름, 사브리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드리는 운전사의 딸 사브리나 역을 맡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프랑스 디자이너 유베르드 지방시를 만났습니다. 당신을 위한 드레스를 만들고 싶어요. 지방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완벽한 캔버스예요. 우아하면서도 소녀 같고 세련되면서도 순수해요. 지방시가 만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오드리.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오드리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다시 한번 성공이었죠. 오드리는 또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있는 오드리. 트로피와 꽃다발로 가득한 방.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드리, 나야, 아빠. 심장이 멈췄어요. 아버지. 1935년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 아빠? 잘 지냈니? 신문에서 내 소식을 봤어. 자랑스럽구나. 오드리는 울고 싶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워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어디 계세요? 더블린이야. 너를 보고 싶구나. 오드리는 1960년대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조제프 러스터는 늙어 있었어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죠. 미안하다, 오드리. 내가 나쁜 아버지였어. 오드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적으로는 끝내 딸과 가까워지지 못했지만요.
1954년 가을 오드리는 멜 퍼러를 만났습니다. 영화배우이자 감독, 12살 연상이었죠. 오드리, 당신은 특별해요. 멜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오드리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1954년 10월, 스위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배당, 가까운 사람들만. 평생 당신을 사랑할게요. 나도 당신을. 하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멜은 커리어가 정체되어 있었고 오드리는 계속 성공했어요. 그것이 둘 사이에 긴장을 만들었죠. 오드리, 이번 작품은 패스하면 안 될까? 멜이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시간이 필요해. 아이도 가져야 하고. 하지만 이 배역은 당신 커리어가 나보다 중요한 거야? 오드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점점 잦아졌어요. 1960년, 오드리는 유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촬영 스케줄 때문이었죠. 내 잘못이야. 오드리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멜은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는 비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울이 개봉했습니다. 트루먼 카포티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었죠. 검은 드레스를 입고 티파니 쇼윈도 앞에서 크로아상을 먹는 장면. 그것은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Moon River. 오드리가 부른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어요. 하지만 오드리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배우인가? 아니면 엄마가 되어야 하나? 1960년 겨울, 스위스 집에서 오드리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멜,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멜이 오드리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했어요. 촬영을 최소화했습니다. 쉬었죠. 1960년 7월 17일, 아들 션 헵번 퍼러가 태어났습니다. 내 아들. 오드리는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오드리는 1년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밤새 동화책을 읽어주고 직접 요리하고 빨래했습니다. 오드리, 당신은 세계적인 스타예요. 왜 빨래를 직접 해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하지만 헐리우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마이 페어레이디 캐스팅 제안이 왔어요. 일라이자 역이요? 네. 오드리 헵번이 아니면 안 된대요. 오드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죠. 1963년, 마이 페어레이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렉스 해리슨과 함께. 오드리, 당신은 꽃을 파는 소녀에서 숙녀로 변신해야 해요. 조지 큐커 감독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변신. 나도 그랬으니까요. 오드리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꺼내놓았어요. 아르넴의 가난한 소녀가 헐리우드 스타가 된 것처럼.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죠. 왜 오드리의 노래를 더빙했죠? 제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았대요. 오드리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녀의 노래 실력은 충분했지만 스튜디오는 전문 가수를 원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이 페어레이디는 8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죠. 괜찮아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1964년, 멜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드리, 당신은 집에 있지 않아. 촬영 때문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션은? 우리 아들은? 미안해요. 오드리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죄책감과 배우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1967년,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를 촬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역할, 서스펜스 스릴러였죠. 오드리, 이 장면에서 정말 무서워해야 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오드리는 이번에도 연기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기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독일군의 발소리를 들었던 그 공포를, 배고픔에 떨었던 그 두려움을. 컷! 완벽해요.
영화는 성공했고 오드리는 5번째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1968년 오드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퇴할 거예요. 뭐라고? 멜이 놀랐습니다. 아직 38이에요. 전성기예요. 알아요. 하지만 션이 더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오드리는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갔죠.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순탄치 못했죠. 1968년 멜과 별거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드리. 우리는 맞지 않았어. 1969년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오드리는 또 한 번 버림받았어요. 아버지처럼 멜도 떠났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션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오드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넌 내 전부야. 1969년 오드리는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와 재혼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오드리는 희망했어요. 1970년 둘째 아들 루카 도티가 태어났습니다. 또 아들이야. 고마워. 오드리는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 새로운 시작. 1970년대에 오드리는 거의 일하지 않았어요. 가끔 특별한 프로젝트만 맡았습니다. 1976년 로빈과 마리안에서 숀 커너리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오드리, 오랜만이네요. 숀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거의 10년. 세월은 당신에게 자비롭군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거짓말쟁이. 오드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며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1970년대는 다른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오드리는 더 이상 시대의 아이콘이 아니었어요. 이제 과거의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난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는 돌려줄 시간이야. 1981년 안드레아와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결혼. 왜 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는 걸까? 오드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루카가 말했어요. 엄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해 가을, 오드리는 네덜란드 배우 로버트 월더스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드리.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망쳤어. 이번에는 그냥 사랑하자. 좋아요. 로버트는 오드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상처를, 꿈을. 1980년대 오드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스위스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아들들과 시간을 보냈죠. 가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드리, 영화가 그립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내 삶의 한 장이었어요. 아름다운 장. 하지만 이제 다른 장을 쓰고 있어요. 어떤 장이요? 오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미 있는 장이요. 1988년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오드리 헵번 씨신가요? 네, 유니세프입니다. 친선 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는지. 오드리의 심장이 뛰었어요. 유니세프. 1945년 그녀에게 연유와 초콜릿을 준 그 조직. 네, 하겠습니다. 정말이신가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오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에요. 괜찮아요. 나는 준비됐어요. 오드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온 이유라는 것을, 1945년에 받은 생명을 이제 돌려줄 시간이라는 것을. 할리우드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꺼졌지만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빛. 오드리 헵번의 진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988년 3월 에티오피아. 오드리 헵번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59세.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의 첫 임무였죠.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공기를 채웠어요. 그리고 냄새. 가난의 냄새, 굶주림의 냄새, 죽음의 냄새. 오드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유니세프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준비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녀를 준비시킬 수 없었죠. 난민촌에 도착했습니다. 천막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 오드리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천막 앞에서 멈췄죠. 안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9살이었어요. 영양실조로 성장이 멈춘 겁니다. 오드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았어요. 아이의 눈, 커다란 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오드리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1944년 겨울, 거울에서 봤던 자신의 눈. 안녕? 오드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드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뼈가 느껴졌죠. 피부와 뼈만 남은 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드리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미안해, 미안해. 왜 미안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안했어요. 자신이 살았다는 것이,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날 밤 오드리는 텐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경험했던 거구나. 1944년, 나도 저랬어. 저 아이들처럼.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오드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뭘 바꿀 수 있을까? 당신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세상이 당신의 말을 듣죠. 오드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다음 날 오드리는 다시 난민촌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대동했어요.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우리가 영화표 한 장 값이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모든 방송국이 보도했죠. 오드리 헵번, 에티오피아에서 눈물로 호소. 세기의 연인, 굶주린 아이들의 대변인으로 서다.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모였어요. 오드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1989년 가을, 수단. 오드리는 또 다른 난민촌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전 피해자들이었죠.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필요해요. 여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드리는 유니세프 의료진을 불렀어요.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여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기를 흔들었어요. 깨어나! 제발! 오드리는 여자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드리 헵번? 네. 로마의 휴일. 봤어요. 옛날에, 전쟁 전에.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했어요. 당신은 공주였어요. 아름다운 공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오드리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공주가 아니다. 나는 그저 한 여자일 뿐.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움은 스크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을. 1990년 봄, 베트남. 오드리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죠. 한 소녀가 다가왔어요. 8살쯤. 언니, 예뻐요. 고마워. 언니는 누구예요? 오드리라고 해. 오드리 언니, 우리 엄마 되어줄래요? 오드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못 돼. 하지만 오드리는 소녀를 안았어요. 사랑할게. 멀리서도 너를 생각할게. 소녀는 오드리 목에 매달렸습니다. 가지 마요. 가야 해. 다른 아이들도 도와야 하거든. 하지만 돌아올게. 약속해. 오드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년 후 다시 방문했죠. 소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 내 소중한 친구.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드리가 죽을 때까지. 1990년 가을, UN 본부. 오드리는 연단에 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드리가 말했습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1945년 16살 때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연합군이 가져온 음식과 의약품이 저를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유니세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삶을 계속할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언론들이 떠들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연설, 전 세계를 울리다. 헵번, 나도 난민이었다. 기부금이 또 쏟아졌습니다. 수천만 달러. 하지만 오드리는 지쳐갔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1991년 여름, 방글라데시. 오드리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됐죠. 오드리 선생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통증에 시달렸어요. 그래도 계속 일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를, 더 많은 아이들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칠레. 오드리 선생님, 쉬셔야 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1992년 9월, 소말리아. 오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는 것을. 몸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소말리아는 지옥이었습니다. 내전, 기근, 질병, 모든 것이 무너진 곳. 오드리는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오드리 선생님, 직원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계속 가야 해요. 한 천막에서 소년을 만났습니다. 10살, 팔 하나를 잃었어요. 지뢰 때문에. 아프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용감하구나. 오드리가 소년을 안았어요.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오드리는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944년 겨울, 폭격과 굶주림, 두려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너처럼. 우리는 생존자야. 강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너는 멋진 삶을 살 거야. 약속해. 소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드리는 그 웃음을 평생 기억했어요. 마지막까지. 소말리아를 떠나는 날, 오드리는 쓰러졌습니다. 오드리 선생님!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간이 의료시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상당히 진행됐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비행기로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로버트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로버트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드리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충분히 했어요. 이제 당신을 돌볼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드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92년 10월 수술을 받았어요. 암 제거 수술. 5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오드리는 화학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체중이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죠. 1992년 12월 오드리는 휠체어에 앉아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메달을 걸어줬어요. 오드리 선생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빚을 갚았을 뿐이에요. 오드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은 빛났습니다. 1945년에 받은 생명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오드리는 웃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였죠. 스위스로 돌아온 후 오드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 조용히, 부드럽게. 예쁘다. 오드리가 속삭였습니다. 로버트가 손을 잡았어요. 여보, 후회는 없어요? 없어. 전혀. 오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사랑받았고, 사랑했고, 도왔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밤이 되면 통증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 모르핀을 투여했어요. 잠시 편안해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기 전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아이들, 수단의 여자, 베트남의 소녀, 소말리아의 소년. 잘 있어, 잘 자라. 오드리가 잠꼬대로 속삭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션과 루카가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엄마, 선물이 있어요. 션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뭐니? 읽어드릴게요. 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샘 레븐슨의 시였어요. 오드리가 좋아하던 시.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세요. 오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들. 엄마는 이미 다 가지셨어요. 아름다운 입술도, 사랑스러운 눈도, 우아한 자세도. 루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배웠을 뿐이야, 삶에게서. 오드리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너희가 내 가장 큰 작품이야. 가장 아름다운 유산. 새해가 밝았습니다. 1993년 1월. 오드리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1월 20일 아침. 오드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환했어요. 여보, 로버트가 곁에 있었습니다. 션과 루카도. 사랑해, 모두. 우리도 사랑해요, 엄마. 오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평화롭게. 오드리 헵번. 1929년 5월 4일에 태어나서 1993년 1월 20일에 잠들다. 63년의 삶, 짧지만 충만했습니다. 1993년 1월 20일 정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드리 헵번, 향년 63세로 별세. 세기의 연인, 영면에 들다. 인도주의자 오드리 헵번, 생을 마감하다. 전 세계가 울었어요. 로마에서는 시민들이 트레비 분수 앞에 모여 촛불을 켰습니다. 로마의 휴일을 촬영했던 그곳에. 그라찌의 오드리.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뉴욕에서는 티파니 본점 앞에 꽃다발이 쌓였어요. 수천 개의 꽃다발, 검은 리본과 함께. 파리에서는 지방시가 작업실 문을 닫고 하루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뮤즈가 떠났다. 그는 혼자 앉아 오드리를 위해 디자인했던 드레스들을 바라봤죠. 헐리우드에서는 극장들이 로마의 휴일을 무료 상영했습니다. 극장마다 만석이었어요. 사람들은 스크린 속 젊은 오드리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슬픔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난민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구나. 수단의 고아원, 아이들이 오드리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베트남, 그 소녀가 울었어요. 이제 13살이 된. 언니, 약속 지켰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소말리아, 팔을 잃었던 소년이 하늘에 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드리 씨. 저는 강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오드리를 배우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드리는 희망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1월 24일, 스위스 툴로시나치의 작은 교회.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오드리가 원했던 대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션, 루카, 그리고 멜퍼로도 왔죠. 전 남편이었지만 그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드리.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했어. 교회는 하얀 꽃으로 가득했어요. 장미, 백합, 프리지어. 오드리가 좋아하던 꽃들. 목사가 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2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위에서,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두 삶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더 빛났습니다. 유니세프 대표도 참석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묵당한 아이들의 목소리. 그녀가 말할 때 세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울 때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 덕분에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백신을 맞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산입니다.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작은 묘지, 평범한 묘비. 묘비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어요. 오드리 헵번, 1929년, 1993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하지만 그 단순한 묘비 앞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오드리에게 사후로 진 허숄트 인도주의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션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객석은 기립했습니다. 긴 박수가 울려 커졌죠. 어머니는 이 상을 받기 위해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945년에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2개의 손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하나는 자신을 돕는 손, 다른 하나는 남을 돕는 손.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어머니는 평생 그 2번째 손만 사용하셨습니다. 션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하늘을 향해. 사랑해요, 엄마. 그해 유엔은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첫 수상자는 넬슨 만델라였죠. 만델라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갇혀 있던 나를 위해 편지를 썼었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뉴욕 유니세프 본부 앞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The Spirit of Audrey. 동상 속 오드리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세상을 밝히는 미소. 동상 아래 명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돌려주었다. 해가 갈수록 오드리의 영향은 더 커졌습니다. 1998년 영국 왕립 우표는 오드리 헵번 기념 우표를 발행했죠. 20세기 영국의 아이콘. 2002년 미국 영화연구소는 여성 배우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3위였어요. 가장 위대한 스크린 전설. 하지만 숫자로는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영향을. 2005년 한 소녀가 뉴욕의 패션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왜 패션을 공부하고 싶나요? 오드리 헵번 때문이에요. 그녀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우아함이 뭔지 보여줬죠. 그리고 그 우아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2010년 한 의대생이 유니세프에 지원했습니다. 왜 유니세프인가요? 오드리 헵번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녀가 소말리아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의사의 손으로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2015년 한국의 한 배우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롤모델이 누구인가요? 오드리 헵번이요.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분.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빛난다는 걸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현대의 나이팅게일들, 현대의 오드리 헵번들.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드리 헵번처럼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소명이에요. 오드리의 영화들도 여전히 사랑받았습니다.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오드리 헵번이 활동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기부금이 300% 증가했습니다. 그녀가 방문한 나라들에서 아동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유니세프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수백만을 살렸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오드리 헵번 재단이 있습니다. 션과 루카가 운영하죠.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팝니다. 어머니의 꿈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션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하지 못한 것들을,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던 세상을. 매년 5월 4일, 오드리의 생일. 툴루셴아츠의 묘지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을 들고. 한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드리. 당신이 우리 손자를 살렸어요. 1991년 에티오피아에서. 당신이 가져온 백신이 우리 손자를 살렸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꺼냅니다. 건강하게 자란 청년의 사진. 봐요. 이렇게 컸어요. 이제 의사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당신처럼. 할머니는 사진을 묘비에 기댑니다. 고마워요. 청년 부부가 찾아옵니다. 여보, 여기가 오드리 헵번 묘야? 응, 로마의 휴일 촬영제 투어하다가 들렀어. 신기하다. 그렇게 유명했는데 묘는 이렇게 소박해? 그게 오드리 헵번이잖아. 겸손했대. 진짜 아름다움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고 믿었대. 부부는 꽃을 놓고 떠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묘지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오드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는 자신을 돕는 손, 다른 하나는 남을 돕는 손. 오드리 헵번. 1929년 5월 4일, 1993년 1월 20일. 그녀는 전쟁 속에서 태어나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빛났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서는 용기, 이름 없는 아이들을 안아주는 따뜻함, 자신이 받은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관대함. 그것이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배우였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스타였지만 그보다 더 빛났습니다. 아이콘이었지만 진짜 힘은 겸손함에서 나왔죠. 그녀가 남긴 것은 영화만이 아닙니다. 드레스만도 아니에요. 그녀가 남긴 것은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름다움은 남을 위해 쓰일 때 진짜가 된다는 믿음.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나눠야 한다는 믿음. 32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전 세계 수백만 아이들의 웃음 속에. 그녀가 구한 생명들 속에. 그녀에게 영감받아 타인을 돕는 사람들 속에. 오드리 헵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빛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영원히 우리를 비추는 빛. 1945년 겨울, 16살 소녀가 연유캔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 결국 한 개의 연유캔이 수백만 명을 살린 거예요. 그것이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입니다.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준 한 여자의 이야기. 그녀가 옳았습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회를 잡을 건가요? 당신의 두 번째 손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오드리 헵번, 세기의 연인이라 불렸지만 진짜 사랑은 스크린 밖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태어나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떠났죠.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경험하고 빛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 받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워진다는 것. 그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드리 헵번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켠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